미국 증시가 결국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파월 의장의 연임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장 후반에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결국에는 나스닥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보통 기술주들에게는 이런 소식들이 악재로 전해질 수밖에 없겠는데 실질적으로 리비안, 루시드 이런 전기차 업체들이 폭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기술주들의 하락을 더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분위기도 좋다, 나쁘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 상황들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달 만에 최고치 경신을 기록하게 되면서 굉장히 핫한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대장주의 어떤 관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개인들은 열심히 팔고 있고요. 또 기관과 외국인들은 열심히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호재성 재료들 또 반도체 전망들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내년도에 코스피의 바닥 지점은 2610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닥은 2610포인트인데 고점은 3600포인트라고 잡고 있습니다. 자, 밴드폭이 너무 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 2600에서 3600이면 거의 1000포인트 정도 변화한다는 이야기인데 1000포인트 변화는 이거 글쎄요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밴드폭인데 이 정도의 밴드폭 글쎄 너무 밴드를 크게 잡고 있는 건 그만큼 불확실성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들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졌습니다. 서울 출근길, 체감 온도가 영하 7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는 더 추워진다라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인 겨울에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겨울이 되면은 대체적으로 좀 움츠러들고 또 날씨가 춥기 때문에 외부 생활을 잘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추워지는 계절이 되게 되면 증시는 조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타랠리 같은 것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쇼핑 시즌 돌아오기도 하고요. 연말 분위기가 나면은 사람들 마음이 살짝 들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조금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주식을 사기 때문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요. 이 연말 시즌이 되면 약간 소비가 좀 늘어나면서 좀 활발한 경제 활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 증가와 그다음에 향후 기대감들 또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나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들이 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장 초반 나쁘지 않았어요. 상승 출발을 진행했는데 장 막판이 되면서 갑자기 쏟아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상승 출발해가지고 꾸준하게 유지가 좀 됐으면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신고가도 만들어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분위기 굉장히 좋게 나가다가 장 마감하기 바로 전에 확 물량이 쏟아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냥 그대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플러스 0.05%대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마이너스 1.26%대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이게 장 마감 시점에서 살짝 괜찮아지는가 싶다가 거의 급락세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영향을 준 어떤 가장 강력한 재료가 있었을 텐데 경제적 지표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파월 의장이 연임이 됐다는 소식 이것이 이제 호재로 작용했다가 악재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소식 자체로는 괜찮았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후폭풍 그런 어떤 정책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악재를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힌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만 좀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술주 쪽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월 의장의 파월의 연준 연임 소식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죠. 자, 파월 의장이 지금 재선임이 됐습니다. 재선임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생겼어요. 장 초반에 정책적인 불안감이겠죠. 왜냐면은 경제 수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세계적인 경제 수장을 볼 수 있는 게 미국 연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그 한국은행 총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이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준 의장은 굉장히 이 파워가 세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이 새로
바꾼 사람으로 바뀐다. 즉, 이런 수뇌부가 새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은 정치적인 어떤 불안정감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은 기존 정권에서 행하던 그런 정책들, 뭐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 싹 뒤집어지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연준 의장도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정책적인 부분들이 불안정하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어떤 위협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재선임이 되면서 그런 위협감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파월 의장이 뭐 약간의 대표적인 그런 비둘기파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을 봤을 때 안정적인 통화정책, 지금까지 했던 것도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또 그렇게 매파적이지도 않고 약간 리더십도 좀 있다. 뭐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재선임 받게 되면서 상원에서는 초당적으로 인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뭐 일단 긍정적이죠. 그리고 4년 전 그의 임명에 찬성 투표한 84명 중 68명이 여전히 상원에서 재임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긍정적이다. 어쨌든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과 브레이너드 이사, 이 브레이너드 이사가 이제 새롭게 이제 이사로 선출이 된 건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리고 물가 이쪽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중점을 두겠다라는 어떤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완전 고용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사실 파월 의장이 되었다라는 그 부분이 고용보다는 일단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통화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이제 뭐 안정적인 정책의 유지, 지속성, 그 다음에 뭐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런 정책 기조의 진행적인 어떤 방향성에서 어떤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호재로 좀 작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이었는데, 장 후반 되면서 주가가 변화를 좀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냐? 자, 뉴스가 나온 직후에 금리가 급등세를 보입니다. 0.529%에서 0.570%로 급등을 하게 되는 모습이죠. 2년물 금리가요. 10년물 금리도 1.535에서 1.598%로 상승합니다. 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들. 이거 뭐 지금 금리 인상이 가까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약간 이제 부담감을 좀 줬어요. 자, 일단 통화정책이 계속 완화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 있었는데, 왜냐면 이제 브레이너드 이사가 이제 의장이 되면 이제 통화정책이 계속 완화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됐는데, 파월 의장이 재선임 발표가 나오면서 됐다, 네 그런 거 없다 라는 얘기가 나왔다고도 합니다. 이 브레이너드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경쟁 상대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누가 됐든지 간에 뭐 사실은 뭐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 브레이너드 이사가 그 새롭게 의장으로 됐으면 아무래도 이제 그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긴축에 대한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적인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안정감은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그 경제 정책에 의한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변화를 한번 꾀하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시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 그러니까 사실 변한 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안정감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기대감이 없어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금리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달러 가치도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달러도 올라가고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뭐 난리가 났죠. 자,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기축 통화에 대한 그런 파워가 조금 더 세지는 모습이고요. 긴축이 계속 예상이 되면 달러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뭐 달러 가치,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니까 이 신흥국 쪽에서의 그런 환율 상승 이런 부분들도 계속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보면 또 나쁜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가 약간 악재들이 좀 있어요. 그 리비안 같은 경우는 포드하고 협력을 결별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폭락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루시드 같은 경우도 상승 이후에 다시 하락 반전으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배터리 관련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변동성을 겪었던 것처럼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떨어지는 모양새, 그 다음에 이런 개별주적인 부분에서 어떤 악재,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게 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제법 큰 폭으로 쭉 빠져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시장으로 봐서는 장기적으로는 뭐 안정적인 것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나로 생각되긴 하는데요. 단기적 이슈에서 본다라면은 약간 이제 시장의 핑곗거리를 잘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신고가이기 때문에 좀 팔아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핑곗거리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금리 올라가지 않니? 긴축이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겠니? 지금 파월 의장 너무 오래 해먹었지 않겠니? 기술주에게는 악재지 않겠니? 등등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장을 약간 혼재세로 만들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오래가지 못하는 부분이겠죠. 뭐 어쨌든 연임이 되기로 한 거고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안감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번 주 내내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뭐 그 쇼핑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변수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주 악재는 국내 증시에게는 약간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 삼성전자하고 같이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삼성전자가 그 2달 만에 이제 최고치를 찍게 되면서 그 반도체의 겨울이 지났는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나스닥 쪽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었던 모양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서 얘네도 기술주니까요. 얘네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기술주 나스닥이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부담감이 또 커진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는 뭐 나스닥 기술주 쪽의 영향보다도 지금 호재가 워낙 그 제법 큰 게 나타났잖아요. 미국에 이제 20조 투자가 임박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지금 그 백악관 관련자하고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이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 그러면 마이크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상승세를 계속 보였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확대와 그 다음에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계속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현재 뭐 반도체 지수라든지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반도체 메모리 가격의 하락 이러한 위험 요인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 그 다음에 내년 2분기부터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제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이 반도체 관련한 업종들의 그 업황이 개선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죠? 그 뉴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뭐 비슷한 흐름이지만 이미 이제 같은 악재지만 뭐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다. 앞으로는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이미 지금 이 부분들이 나쁘기 때문에 실적들이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치에 의해서 주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뭐 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그 말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바뀌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외국계 증권사 아닐까 싶습니다. 얘도 진짜 속이 너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 같은데, 모건 스탠리요. 모건 스탠리. 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지금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평가치나 목표 주가를 막 낮추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주가가 폭락한 그런 그 이유를 우리 해외 증권사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말을 벌써 바꾼다고?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지난 8월에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진단해서 반도체 기업 주가에 찬바람을 일으켰던 이 모건 스탠리도 반도체 가격 하락 사이클이 생각보다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전망을 바꿨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보고서가 이제 지난 18일 날 나왔는데, 메모리 가격이 약세이긴 하지만 4분기 가격은 덜 나쁜 편으로 나타났다. 계절적 수요로 인해서 1분기는 약세가 지속되는 반면 내년에는 생산업체의 낮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다운 사이클이 짧아질 것이다. 이게 다시 얘기하면 좋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좋아진다 이런 얘기. 그리고 D램 가격이 늦어도 내년 2분기에는 회복할 것이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큰 기업에 대한 전망이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9월, 10월, 12, 두세 달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 전망이? 사이클이?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해외 증권사들이 이렇게 나쁜 이야기를 쓰면서 주식을 팔아먹을 때는 명분에 대한 부분이었죠. 내가 팔기 위한 명분. 자, 주식을 지금 팔아서 더 싼 가격을 만들어서 저 밑에서 사야 되겠는데, 지금 명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기업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라든지 평가치를 만들어서 주식을 팔아먹게 되고, 그 다음에 저 밑에 가서 이제 바닥권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니까 사이클을 또 다시 바꿔서 지금 이렇게 리포트를 내놓고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는요,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어떤 요소들일 뿐이지, 여러분들의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 전혀 이제 흔들림을 줘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면, 이런 나쁜 그 평가치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단기적인 그런 하락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요소가 충분해진다는 것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 이런 기업 가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변수들에 의해서 주가가 위아래로 요동치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끄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어쨌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또 장밋빛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손절매도 다 쳤는데 올라가면서도 지금 계속 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팔아먹고 있는 상태인데 좋다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이제 저점을 통과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매수 막 들어가기는 어려우시겠죠. 왜냐면 어제 많이 올라서 오늘도 크게 올라올 것인가, 글쎄 살짝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경계는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 대형주들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증권가에서 내년 코스피의 바닥을 2610포인트로 잡고 있다. 경계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죠. 일단 낙관론이 우세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지금 증권사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3600까지도 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내 14개 증권사 이쪽에서의 전망치들을 좀 보니까, 코스피의 평균 예상 범위가 2772에서 3400 정도. 네. 내년도요. 내년도. 이 전망치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3400 정도라면은 많이 안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증시가 횡보를 계속 거듭하게 될 것이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신고가가 일단 나오겠지만, 그 신고가에 대한 흐름들이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 딱 맞는 증권사 리포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잘 보시면은요, 증권사 리포트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전망치를 내세울 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전망치가 나옵니다. 왜냐면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으면은 그냥 주가의 하락 전망치가 더 커져요. 주가는 더 많이 빠질 것입니다. 왜? 지금 굉장히 나쁘니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요. 주가가 이제 상승세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코스피 지수 더 간다. 많이 갈 것이다. 걱정 없다. 너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웃기는 이야기죠. 근데 딱 지금 같은 경우 어때요?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내고 횡보가 지금 좀 지속되고 있잖아요. 한 1개월 반, 한 2달 정도 횡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네, 시장의 전망치가 위아래 밴드를 통해 가지고 횡보로 나오죠. 근데 이게 사실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뭐 시장 전망치 내년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자기들이 작두도령도 아니잖아. 그죠? 뭐 이렇게 그 점 찍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전망치 이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그냥 시장에 대한 그 투자 관점들을 내가 어떻게 가질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시장이 뭐 평균 예상치가 뭐 몇 포인트 찍고 말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저 포인트 맞추려면요 삼성전자만 가지고 들여다 놨다면은 지수가 충분히 맞춰지거든요. 지수 내려가는 게 싫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만 붙잡고 있어도 지수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데 이 증권사 전망치를 가지고서 아 이거 큰일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조금 애매하겠죠. 네. 자, 증권사 예측치 한번 보죠. 이베스 증권이 2740에서 3150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낮게 본 곳이 이제 대신증권입니다. 2610포인트에서 3330까지 움직일 것이다. 근데 이거 언뜻 보더라도 지금 보면은 한 7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의 변화입니다. 이 지금 증권사들 보시면 가장 좁게 밴드폭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을 보시면은요, 한 4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증권사 쪽에서 가장 높게 잡은 곳이 이제 KB증권, 여기가 3600포인트인데, 여기는 저점 라인대가 287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거의 700포인트 넘는 그런 포지션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밴드폭은 이런 거죠. 밴드폭을 이렇게 넓게 잡는 이유는 그냥 그 변수를 최소화하기 시키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아빠가 출근할 때, 이제 여보 당신 언제 와요? 라고 이제 그 와이프가 물어보면은 저녁 5시부터 11시 사이에 올 거야. 똑같은 거예요. 네, 그게 뭐 언제 온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저녁 5시부터 11시 사이에 그때 들어오겠지 뭐. 그죠? 별일 없으면 그 오바해서 뭐 다음날 외박하면 죽으니까. 네, 그 전에 들어오겠죠. 그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전망치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분석되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신고가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치는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래쪽 밴드폭은 다 2800, 2900 정도가 대체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장의 바닥을 여기서 변수가 조금 더 나타나서 뭐 주가가 좀 더 흔들리는 경우도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크게 밀리진 않을 것이고 현재 구간대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주고 있다 정도로 이제 증권사가 판단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는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전체적인 그런 낙관론이 우세하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부분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컷 증권사 욕해놓고 지금 와서 그래도 저한테 좋은 얘기니까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조금 웃기는 이야기 같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네요. 자, 미국이 파월 연임 소식에 혼조세를 보였다. 일단은 파월이 새롭게 다시 재선임이 되면서 뭐 정책적인 변화나 이런 어떤 변수들이 좀 사라지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지만 그래도 파월의 정책이 지금 보면은 뭐 긴축 정책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담감들이 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기술주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2달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계속 움직일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 이야기 많지만 사실 이거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뭐 어느 정도 바닥이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왔었고 또 거기에서 알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일단 바닥 찍고 올라갔다. 뭐 단기간에 급등해버리게 되는 것은 약간의 변수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상승 흐름을 타게 될 것이다. 외국인들이 빙다리 핫바지 가는 이상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관련한 부분에서 증권사들이 특히 해외 증권사요. 얘네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또 그냥 2-3달 만에 싹 바꿔치우는 거 이런 것들 보면은 얘네들 의도가 분명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어느 정도 바닥을 통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조금 더 좋아지는 상황 그러면 우리 증시에도 좋은 일들이 생기겠죠. 네. 자, 내년도에 코스피 바닥을 2610포인트까지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평균치를 보니까 2800 정도에서 3400
3,500 정도까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 밴드 폭이 한 70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70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밴드 물론 내년 1년치의 변동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큰 폭의 변동폭을 가지고서 또는 코스피의 바닥 지점, 그 다음에 코스피의 상승 지점 이걸 가지고 와 많이 떨어질 것 같다, 많이 오를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 대응만 하시기 바라고요. 전망치에 대한 부분은 참고로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100% 확실히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확실한 건 주식이란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 이상의 가치를 지닐 수 없다는 점이다. 잠깐 과대평가가 될 수는 있지만 곧 조정이 되기 마련이다. 네, 이 부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가치 이상으로 주가가 많이 뛰었으면 이것을 우리는 오버슈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안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고 생각보다 많이 급등한 주식들은 항상 그런 오버슈팅 또 과대평가에 대한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꼭 그런 부분들 피해 가셔서 저점 매수를 통한 그런 그 차익 실현을 크게 만드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